한국군 최강의 무기 10가지 해상 무기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급 방공 구축함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이지스함은 사면배열 수동전자수상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360도를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가 있었고요. 500km 밖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꿈의 방공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재배 수량은 1만 500톤으로 사실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구축함이 아니라 순양함으로 분류해야 될 정도로 큰 체급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콘데로급 미사일 순양함이랑 비슷한 체급이거든요. 다만 요즘에는 전투함들의 체급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 가지고 이 정도 체급도 구축함으로 분류가 되죠. 체급이 커진 만큼 무장도 128셀의 수직 발사관이 장비가 되었는데요. 이는 동체급인 미국의 타이콘데로급이나 일본의 아타고급보다도 많은 수의 무장입니다. 한국 해군이 워낙에 전투함 수량을 적게 건조하다 보니까 한 척에 많은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대한미사일도 별도의 경사발사대에 해성대한미사일을 16발이나 갖추고 있어가지고 펀치력 하나만큼은 러시아제 순양함에 비빌 정도입니다. 수직발사관 중에서 80셀은 사거리 180km짜리 함대방공미사일인 SM-2 미사일을 운영하고요.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무려 80발이나 갖춘 셈이라 가지고 미국제 이지스함보다 전투지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머지는 국산 대잠 로켓인 홍상어와 해성-2 대지타격용 순항미사일을 갖추고 있죠. 추가적으로 5인치 함포와 경월의 발사기를 갖추고 있고요. 모든 대한미사일의 유격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거리 9km짜리 21연장 램 대공미사일 런처와 골키퍼 CU도 갖추고 있죠. 대잠헬기도 2대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여느 방공구축함들보다 훨씬 더 함대방공 임무에 충실한 컨셉이고요. 이 때문에 저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급보다 이 세종대왕급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자세한 것은 정조대왕급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정조대왕급은 대지타격용 무장이 함대방공 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스너십에 이지스 레이더를 달아놓은 꼬라지로 나왔고요. 급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대체 뭐가 급해서 나온지 모르겠는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중량급 호위함입니다. 한국 해군은 차기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치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함의 목적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3로 나온 것이 충남급 호위함이었죠. 8,000톤급의 구축함인 KDDX에 들어갈 선진적인 기술들을 얼리 액세스로 적용해본 그런 기술들이 장착이 되었고요. 따라서 굉장히 선진적이고 뛰어난 체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급은 만재배 수량 4,200톤급으로 사실 우리 해군의 해역 함대의 기함 역할을 해주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랑 체급이 동일해졌죠. 이전적인 대구급 호위함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테이시한 레이더 반사 면적 설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뢰에 피격당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박스거더 형태의 설계가 적용이 되었고요. 내파성을 극대화시킨 설계를 적용해가지고 악천후 시에도 출항해서 작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공전 시스템은 국산 사면배열 A사 레이더가 들어갔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신소재인 지라갈륨 기반의 소자가 들어간 레이더라 가지고 이지스 시스템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사면배열이라 360도 전방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가 있고요. 최대 탐지거리는 400km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히 탄도탄 요격을 하는 BMD 체계도 갖출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체계죠. 동시 요격 능력도 10개 이상으로 이지스 시스템과 동급입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인 이리스도 사면배열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초저고도를 파고드는 대한미사일도 원활하게 탐지해서 추적할 수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전장화학 장비가 이들 표적들을 정면 추적해 줄 수도 있고요. 무장은 16셀의 KV-1S가 장착되었습니다. 홍상어 대잠미사일과 사거리 20km짜리 해공 함대공 미사일 혹은 해성2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5인치 함포와 경월의 발사기도 갖추고 있죠. 예인소나 대잠헬기도 갖춰가지고 대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게다가 추진 체계가 엄청나게 조용한 물건이 달렸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달린 건데요. 전동기가 스크류를 돌려주다 보니까 매우 조용하죠. 따라서 적 잠수함은 충남급을 탐지하려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남급은 생존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뛰어난 충남급은 현재 6척이 건조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해역 함대 중핵으로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남포급 기뢰부설함입니다. 예로부터 한국 해군은 전시가 되면 항만을 효과적으로 봉쇄해가지고 전시에 북한 잠수함의 침입을 막으려고 기뢰부설함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만재 배수량 3,500톤급의 원산급 기뢰부설함 3척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IMF 때문에 한 척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이 때문에 전략적인 의미가 제로였습니다. 한 척밖에 없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해군이 제대로 된 훈련함이 없다 보니까 원산급의 훈련함으로서의 임무와 기능도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순항훈련 나가버리면은 대한민국의 기뢰부설함 전력은 빵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새 기뢰부설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남포급 기뢰부설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4,200톤급으로 충남급 호위함이랑 동급이고요. 단시간에 수백 발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장비가 장착이 되었죠. 게다가 원산급에서는 없었던 헬기 경납고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헬기 갑판이나 경납고 모두 MH-53급의 대형 소헬기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소해 지원 업무까지 가능해요. 또한 특이하게도 기뢰부설함인데도 불구하고 KV-1S가 4셀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한 셀당 4발씩 해군 계함방공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가 있게 되었죠. 레이더 역시 전문적인 호위함용 대공 레이더인 SPS-550K가 장착되어가지고 250km 거리에서도 원활하게 적들을 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함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뢰부설함보다 훨씬 더 생존성이 뛰어나죠. 원래는 원산급처럼 훈련함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아가지고 제가 러시아 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도 남포급이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한산도급이라는 별개의 훈련함이 또 건조가 되어져가지고 기뢰전함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하게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없는 기뢰전 전력 중에 하나인데다가 성능도 뛰어나가지고 저는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영실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장보고 1차 사업으로 209급 잠수함을 면허 생산하면서 잠수함 개발에 기틀을 다지게 되었고요. 장보고 2차 사업으로 손원리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완전한 국산 잠수함을 기획했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장보고 3차 사업의 배치 원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죠.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이고 연료전지형 AIP가 장착된 상당히 우수한 잠수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국들의 잠수함들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짐에 따라 장보고 배치 2형부터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두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장영실급 잠수함이죠. 체급은 도산 안창호급보다 약간 미세하게 더 큰 정도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압축률이 더 좋아서 AIP 추진체계랑 조합되면 무려 3주 동안이나 잠항 작전이 가능해졌죠. 또한 출력이 좋기 때문에 20노트 이상의 최고 속도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항해가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전통적인 약점 중 하나가 최고 속도가 느리고 또 그 최고 속도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한 것이었죠. 소나 역시 구형의 소나가 아니라 함수부에 길게 말구평으로 배치한 소나라 가지고 하드웨어 크기만 3배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고요. 어뢰 발사관도 한국군이 꿈에 그리던 ATP형 어뢰 발사관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스위마우식 발사관, 즉 어뢰 발사관에 물을 채워가지고 어뢰를 내보내는 발사관은 조용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별도의 수중 항해 능력이 없는 대한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의 캡슐은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반대로 그런 캡슐까지도 발진이 가능한 압축공기식은 발사 순간에 빡 하는 큰 소음이 발생하고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압축수를 쏴줘가지고 이런 캡슐들도 무난하게 쏴줄 수 있는데 조용하기까지 한 발사관이 바로 ATP형입니다. 대신 물을 압축해주는 별도의 터빈이 달려져 있어가지고 좀 더 무겁고 부피가 커요. VLS도 도산안창호급에 들어간 것보다 2배 정도 체급이 커진 물건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더 사거리가 길고 무거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SLBM이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해공 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9km짜리 램 대공 미사일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계함방공 미사일은 아니고 대한미사일이 최종적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전방어만 해주는 미사일형 시우스란 말이죠. 기동성이나 센서 성능은 별로인데 반응 속도가 빠르고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미사일을 동시에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여러 발에 뽕뽕 이렇게 쏴가지고 막는 개념의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사거리도 좀 긴, 그리고 좀 더 기동성도 좋고 제대로 된 계함방공 미사일을 쓰려고 한국 해군은 VL-미카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고 그때 당시 상황도 VL-미카를 사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산 개발을 해가지고 나온 물건이 바로 해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해공은 사거리가 20km라서 램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사거리죠. 따라서 본격적인 계함방공 미사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수직 발사 방식이라서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터렛식이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막으려면 어쨌든 터렛을 돌려서 쏴줘야 되다 보니까 대응 시간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초기에 해공미사일은 자세제어형 TVC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또 고기동 조종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레이더 시커와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 둘 다를 갖춘 듀얼 모드 시커입니다. 아주 고급진 물건이죠. 레이더 시커를 한 번 포착한 표적을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때려맞으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요. 초저고도를 시스키밍하는 표적도 레이더가 만약에 해면 클러터에 묻혀가지고 적 표적을 탐지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가 한 번 더 추적을 해가지고 때려맞으니까 훨씬 더 요격률이 높죠. 따라서 오히려 도입해오려던 V1미카보다 훨씬 더 고급의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컴팩트해가지고 KV-1S 한 셀이면은 4발씩 장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고요. 추후에 듀얼 펄스 로켓을 장비하는 식으로 사거리를 2배 이상 연장한다고 합니다. 중간 유도 수단으로 데이터 링크 방식을 사용해서 함의 전투 체계에 오는 과부하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독립된 지령 손수진 장비가 지령 유도를 해주고 일정 거리까지 가까워지면은 미사일의 자체적인 센서가 켜지면서 알아서 때려막는 방식이죠. 따라서 동시다목표 대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미사일이기 때문에 육군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인 램드 시스템에도 현재 이 해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조가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계한 방공 미사일 중에서는 이 정도로 고급인 미사일이 별로 없어서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6번째, 시호크 대잠헬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중형급 기동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UH-60 블랙호크 헬기였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휴이 헬기보다 무려 2배 이상 힘이 좋아졌고요. 쌍발 엔진을 달고 있어서 한쪽 엔진이 나가리가 돼도 한쪽 엔진으로 어찌저찌 귀환란이 가능하다 보니까 생존성도 훨씬 좋죠. 힘이 좋고 쌍발 엔진이라는 장점 때문에 망망대에서도 생존성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잠헬기로서 딱 좋은 물건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대잠헬기로 개발한 것이 바로 시호크입니다. 고성능의 대수상 레이더를 장비해가지고 먼 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에 잠망경을 포착해낼 수가 있었고요. 디핑 소나 소노브이를 이용해서 자망 중인 적 잠수함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죠. 잠수함을 찾아내면은 경어뢰로 공격을 할 수도 있었고요. 사거리 8km짜리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사거리 35km짜리 펭귄 대함 미사일로 적 수상함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시작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이 시호크 대잠헬기를 도입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너무 비싸서 저렴한 링스와 와일드캣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작은 체급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결국 한국은 돈을 들여서 시호크를 사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들여온 MH-60의 시호크 같은 경우에는 개량된 레이더인 APS-253을 달고 있어서 전투함 표적 기준 무려 470km에서 탐지가 가능하고요. 열영상 장비와 전자광학 센서가 조합된 타겟팅 장비도 달려 있어서 공격 헬기처럼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유도 로켓을 먹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야간 비행도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한국 해군이 오랜 기간 염원하던 헬기인데다가 성능도 그만큼 출중하기 때문에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7번째,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1990년대 일본은 한국에게 여러 가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당시 일본의 해상 지역에 대해 맞설 방법들을 모색하고 다녔는데요. 이때 러시아에서 빛 대신 무기를 받아오는 불곰 사업이 진행되자 한국 해군의 눈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야온트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온트 대함 미사일을 면허 생산하려고 막상 가져와 보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푼이 700kg인데 야온트는 3톤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하푼 대함 미사일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장착 공간을 갖다 설계한 한국형 전투함들에는 야온트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 없거나 장착을 한다고 해도 극소수만이 장착이 가능하겠죠. 이러면은 전투 추동 능력이 너무나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기술만 들여오고 또 프랑스에서도 추가적으로 램제트 엔진 기술을 사와서 만든 물건이 바로 해성5입니다. 체급을 줄이고 또 줄여서 1.5톤까지 줄여놨고요. 구경도 533mm라 가지고 KV-1S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를 시켜놨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50km, 저고도 코스로만 비행하는 전술류 사거리는 300km로 굉장히 길죠. 램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며 순항 속도는 마하 2.5, 종말 돌입 시에는 엔진을 최대한 이빠이 과부하를 시켜가지고 마하 4.5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대다수의 COS들이 아예 대응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펠랭스 같은 경우에는 마하 2.8급의 표적까지만 요길 가능해요.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15m 이하의 초저고도를 비행해서 날아오고 변칙적인 회피 기동까지 실시합니다.
게다가 레이더 반사면적 저감 설계, 즉 스텔스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중간 유도는 관성확보 장비와 GPS가 진행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미사일의 센서로 본 시야를 전투함이 보고 중간에 경로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말 유도 시에는 열영상, 전자광학, 능동 레이더 시커를 모두 조합한 다중 탐색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적이 쏜 레이더 전파나 방해 전파를 오히려 역으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때려볼 수는 패시브 레이더 모드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간 유도 수단과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이 패시브 레이더 모드를 이용하면 지상 타격과 적 방공망 제압 임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격은 어려운데 명중률도 높고 심지어 회피까지도 어려운 괴물 중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주변국들이 배치시킨 YJ-12, ASM-3 이런 미사일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저는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 중에서 하나로 랭크를 시켰습니다. 8번째 PKMR입니다. 우리 해군은 NLL상에서 북한의 고속정 세력이랑 지속적으로 대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속정들을 효과적으로 때려잡으려고 1990년대에 250톤급의 미사일 고속정을 기획했는데요. 연평해전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군에 북한의 고속정들을 상대로 무적의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비현실적인 스펙의 미사일 고속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체급이 만재 배수량 570톤까지 커져버린 윤영하급이었죠. 윤영하급은 굉장히 애매한 체급 덕분에 그 상위 체급인 PCC의 임무도 짠 맞아가지고 승조원들이 고생을 해야 됐고요. 반면에 능력치도 부족하고 결함도 많아가지고 18척으로 사업을 조기에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 체급을 줄여가지고 원래 목적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PKMR이죠. 참수리에 비해서 약간 더 큰 정도죠. 76mm 함포 하나가 달려있고 부포로 리모트 컨트롤식의 59경 중기관 총이 달려있습니다. 대한미사일은 사거리 25km짜리 130mm 비룡 유도 로켓 12발이 장착되었죠. 종말 유도는 적외선 시커로 알아서 적함을 인식하고 때려 맞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대응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속도도 마하 2로 굉장히 빠르고요. PKMR은 기존의 해군이 목표로 하던 역할에 잘 맞는 시스템과 무장 구성을 갖춘 그런 고속정입니다. 현재 구형 참수리들을 슬슬 밀어내면서 NLL의 새로운 제왕으로서 등극한 상태죠. 9번째 소양급 군수지원함입니다. 한국군은 예로부터 보급함 같은 전투지원 전력에는 투자를 안 해주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래도 한국형 구축함 전력이 나오는 판국에 보급함이 없으면 안 되니까 1990년대에 천지급 군수지원함을 만들어줬습니다. 만재 배수량 9,200톤인 건 괜찮았는데 3척밖에 없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했어요. 기동함대로 창설될 예정이니 더더욱 부족하죠. 그래서 2010년대에 소양급 군수보급함을 한 척 건조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무려 23,000톤급이라서 더 많은 몰자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드디어 제대로 상륙함대나 기동함대를 보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급이 40mm 노복만 갖추고 있어가지고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과는 달리 소양급에는 제대로 된 시우스인 펠랭스가 장착되어져 있었죠. 물론 소양급 같은 보급함들은 주변 전투함의 호위를 받지만 만약에 그 호위를 뚫고 들어오는 대한미사일 한 발 정도는 어찌저찌 막아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생존성이 더 좋아졌죠. 소양급은 정말로 만족스러운 보급함이지만 현재 딱 한 척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성능에 비해서 유일무이한 전력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전투지원 전력이므로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10번째 해룡순항미사일입니다. 1990년대 한국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최초의 국산 대한미사일인 해성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거리는 180km에 중간 요도는 관성항법 장비와 GPS가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8개의 경로점을 삐져가지고 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덕분에 적으로부터의 탐지를 회피해서 사각지대로 돌아서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 발이 동시에 착탄할 수 있도록 공격 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죠. 순항이 시작되면 대형의 공기흡입구가 양옆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기존의 하푼 대한미사일보다 다양한 회피 기동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기흡입이 가능하니까요. 힘도 좋아서 하푼 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른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고성능 전파 고도계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도 15m 미만의 초저고도를 히스키밍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봐도 낮고 가까운 곳은 잘 못 보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평선 한계 때문에 고도를 낮게 깔아서 내려오면 늦게 탐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원리죠. 종말 유도는 자체적인 레이더 시커가 알아서 적함을 탐지하고 때려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탄두는 250kg짜리 관통 후 폭발 탄두를 가지고 있어서 하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건이죠. 이렇게 우수한 대한미사일인 해성 대한미사일은 곧바로 전력화에 들어갔는데요.
2002년 북한 해군이 작정하고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함으로써 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포항급 PCC 두 척이 지원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포항급의 지원을 막으려고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를 가동해서 포항급을 조준해버렸다는 것이죠. 별다른 방공 체계도 없고 지대함 미사일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없는 포항급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피항을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6mm 함포가 있다지만 이걸로 먼 거리에 있는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를 파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깝죠. 해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를 조질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지상군이 투입되면 전면전이고 공군력이 투입되면 확전의 위험이 높았죠. 곧 배치될 예정인 현무3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면 가능했지만 KV-1LS를 가진 대형함이나 사용이 가능한 무기였고요. 이마저도 전략 타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됐어서 즉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도 높았고 혹은 허가를 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투함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사용이 가능한 해성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대지 타격용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룡함대지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에서 레이더 시커를 빼고 그 자리에 연료와 탄두를 더 집어넣었고요. 유도는 중간 유도 수단인 GPS와 관성확보 장비 올리로 진행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대신에 사거리가 250km로 길어졌죠. 탄두의 중량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집속탄이 장착되어져 가지고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나 해안포대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우리 해군의 해역함대가 북한의 해안포대나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 때문에 자주 회피 이동을 해야 하는 등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투함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질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죠. 무거운 족쇄를 수십 년 만에 풀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해룡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V-1LS를 장착한 대형함들 뿐만 아니라 해성대함 미사일용 경사발사대가 장착 가능한 그런 전투함이면 얼마든지 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용성 때문에 기존의 해성 경사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소형함들도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눈치를 덜 보면서 작전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저 편안. 이 때문에 저는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랭크를 시켰습니다.